르네상스의 세 번째 시간 제7장 민족 양식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양식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선 르네상스 음악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을까요? 초기에는 영국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부르고뉴 작곡가들, 이들의 뒤를 이은 네덜란드 작곡가들이었죠.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 지방. 이들은 네덜란드 작곡가들은 주로 미사, 모테트, 그리고 세속음악인 샹송 등 다성부 음악을 많이 쓰고 특히 모방 기법을 주로 발달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음악을 즐긴 건 물론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방의 민요 스타일의 세속음악도 당연히 즐겼겠지요. 워낙 네덜란드 스타일의 모방이 강했으니까 그 네덜란드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민속음악이나 세속음악도 각 지방에서 이제는 민족 양식이 등장하게 되어 이 민족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미사하고 모테트는 주로 라틴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샹송은 물론 이제 프랑스어를 썼고요. 그런데 점차 세속 음악을 중심으로 프랑스뿐 아니고 자기 나라 말을 쓰는 노래가 각 지방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샹송이란 말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세속 음악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 주도를 하게 돼요. 사실 르네상스는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생겨났었죠. 그런데 음악에서는 네덜란드 작곡가들이 주도했었죠. 네, 이제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경향, 즉 민족 양식의 세속 노래가 눈에 띄게 발달하게 됩니다. 프로아틀라라는 장르에 이어서 마드리갈이 발달하는데 특히 이 마드리갈은 르네상스 후기에서 바로크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밖에 프랑스의 프랑스의 수도죠. 파리 샹송, 영국의 마드리갈, 이태리 마드리갈하고는 또 다른 루트 음악, 그리고 스페인의 비앙치 코드 세속 노래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마드리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세속음악의 발달에는 1501년 이후 악보가 인쇄되고 유통되죠. 그것이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악보가 유통되니까 이제는 귀족이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산층들이 악보를 구입하고 서로 모여서 악보를 갖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자기 나라 말로 노래를 즐기며 부르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이탈리아의 마드리갈. 이탈리아의 민속적인 세속음악에는 라우다하고 프라틀라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프라틀라가 마드리갈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프라틀라는 이 악보와 같이 3 내지 4성부의 합창음악이에요. 합창음악인데 네덜란드 스타일의 모방이 아닌 수직화성 짜임새와 단음절적, 그러니까 음절 하나에 음표 하나를 맞추는 그런 음악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포브르동과 음악 스타일이 비슷하죠. 근데 노래 내용은 당연히 풍자적이거나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시의 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사를 수준 높은 가사를 쓰자. 네, 그러면서 마드리갈로 발달하게 됩니다. 마드리갈 시 혹은 가사, 시에다가 노래를 붙이니까 네, 시에 대한 관심,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과 관련이 있죠. 문학이 발달하니까 르네상스 문학 1501년에 베네치아의 시인이며 문학 이론가였던 피에트로 벤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세 말기의 시인인 페트라르카. 이 페트라르카의 시는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죠. 이 페트라르카의 시집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악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시, 그냥 뭐 전해 내려오는 민요의 시들이 아니고 이 수준 높은 시들을 어떻게 노래할까? 그리고 가사의 분위기, 뜻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까? 또 뿐만이 아니고 이 운율, 특별히 액센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운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모테트에서 가사 그리기를 시도한 것과 같은 움직임이죠.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마드리갈이라는 거죠. 프라톨라의 전통이 있었으니까. 마드리갈은 보통 3성부 내지 9성부의 성악 실내악곡이에요. 이렇게 한 성부에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게 원칙이죠. 합창이 아니고. 그러니까 합창에 비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로 아카펠라, 반주 없이 불렀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통절 형식, through composed. 그러니까 1절, 2절, 뭐, 이렇게, 하나의 선율을,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마다 그에 맞는 음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가사의 단어의 뜻에 딱 들어맞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니까, 목적이. 네, 내용은 전원적인 장면 혹은 사랑 노래. 그런데 프라틀러보다 아무래도 시가 수준이 높으니까 진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노래할까에 중점을 둔 음악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뭐 돈이 많은 귀족들 같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악보 이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악보를 각자 가지고 있네요. 각자 자기 파트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드리갈은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악곡 장르로 발전을 해요. 세속 음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에 세속 노래가 뭐죠? 샹송, 프랑스어로 된 샹송이었는데 점차 후기로 가면서 샹송을 대체하는 악곡 장르가 돼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궁정과 교양 있는 귀족들의 영으로 시작했지만은 점차 후기로 가면서 음악이 어려워지면서 전문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갈, 16세기 마드리갈 전체를 이제 조망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프렌치에서 활동하던 네덜란드 작곡가들이 말하자면 이태리 방식으로 현지화해서 이태리 고유의 프라툴러 양식에 즉 무슨 양식? 화성적 양식이 주도적인 많은 그런 스타일로 마드리갈을 작곡합니다. 근데 점차 중기 후기 16세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어때요?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아무래도 강하겠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후기에는 특히 마렌지오, 제수알도, 몬테베르디 유명하죠. 몬테베르디라는 중요한 마드리갈 작곡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부도 처음에는 3 내지 4성부였는데 점차 5, 6성부로 이거는 세속음악뿐만이 아니고 르네상스 음악 전체가 이렇게 성부가 되게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수직 화성적이었는데 처음에는 민요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차 모방 대입법적인 짜임새하고 화성 짜임새를 대비시키는 가사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한 건데 뭐 이런 점은 모테트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사 그리기 우리가 모테트에서도 살펴봤었죠. 이런 가사 전달에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점차 가사 드리기에 더욱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16세기 후기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음계와 불협화음. 반음계와 불협화음은 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쓰게 된 음악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짜임새 화성적과 대이적 부분의 변화, 대조 등의 방법으로 가사를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반영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을 마드리갈리즘, 마드리갈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마드리갈리즘은 후기 마드리갈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반음계가 많아지고 불협화음이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니까 점차 전문가들을 위한 음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마드리갈은 짜임새에서는 점차 수직 화성적인 모습에서 점차 모방 대입법과 화성적인 대조를 이루는 방식, 좀 더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사 그리기에서 점차 반음계와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고 또 성부도 많아지고 이렇게 반응계가 많아지고 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점차 전문가들이 노래하는 마치 우리 현재 예술가곡 민요라기보다는 예술가곡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